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질산포타슘의 용해열 측정이고요. 실험 목적은 질산포타슘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측정을 해서 용해열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해하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통한 반응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확인해 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실험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실험 후 결과처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은 주석으로 달려 있는데, 반응의 자발성이 발열 반응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반응의 자발성이라는 것은 이제 반응의 자발성이 엔탈피뿐만 아니라 엔트로피를 고려한, 그리고 여기 온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거 거꾸로 썼다. 온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간 이 자유 에너지 함수를 통해서 반응의 자발성인지, 그 반응의 자발성인지 비자발성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요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알아야 할 게 이제 용해가 뭔지, 용액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험에서 많은 용액을 만들었는데, 증류수에 만들었죠. 증류수 또는 알코올에 만들었는데, 증류수에 어떠한 이제 물질이 들어가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물질이죠. 뭐 KNO3 용액 하면 여기 KNO3가 들어가는 거죠. 증류수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그 증류수와 같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물질이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용매라고 합니다. 용액이라고 하면은 용해에 의해 생긴 균일한 화합물로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균일하게 용해되어 있는 이렇게 액상의 어떠한 물질을 용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용해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용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녹이고 싶은 물질이 이제 용액에 녹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제 NaCl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에 녹아 나가게 되는데, NaCl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온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게 되면은 요 플러스 성분이 있는 Na는 H2O의 O가 마이너스인 것 같은 원래 물은 중성 분자이긴 하지만 그 수소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그 산소 쪽의 전자가 더 많이 편중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기 때문에 반대로 수소와 결합해서 이러한 형태로, 물론 이러한 형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형태로 그냥 물에 녹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계속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용해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용해도가 뭔지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용해도는 일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질의 그램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용해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용매에 어떠한 용지를 온도 몇 도에서 몇 그램 녹였는지를 다 표현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를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대부분 용매라고 하면은 뭐 우리 일반학 실험에서는 그냥 증류수니까 H2O가 되겠죠. 하지만 뭐 다른 용매, 뭐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용매 100g에 얼마나 녹는지를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용질을 녹이는데 더 이상 녹지 않는 그 양까지 조사를 해서 몇 g이 녹았는지를 표현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당연히 구조가 있겠죠. 친수성은 친수성끼리 잘 녹을 거고 소수성은 소수성 분자들끼리 잘 녹을 거니까 이 분자의 구조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여기 일정한 온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온도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기체 용해도에서는 압력에 대한 항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용매 100g이라고 했지만 용매는 100g일 수 있지만 용질은 꼭 고체일 필요는 없죠. 기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기체에 대한 용해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해도 곡선은 물질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건 뒷부분에 다시 나올 거니까 뒷부분에 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용해 개념에서 과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포화 용액은 일정 온도에서 포화 용액의 용해도보다 더 많이 녹아있는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겠죠. 원래 용액에 100g이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120g이 녹아 있으면은 굉장히 훨씬 20g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용액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 흔들림이나 뭐 작은 자극만으로도 20g에 해당하는 양이 다시 석출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과포화 용액을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이 봤겠지만 이게 지금 용액이잖아요. 용액 과포화 용액인데 여기에 손으로 자극을 줬더니 이렇게 바로 석출돼서 나오는 이러한 용액들을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화학 평형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내용인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를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하죠. 이 부분. 이제 용해 반응에 관련 개념으로서 아까 용해도 곡선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용해 과정은 대부분 흡혈 과정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발열 과정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꼭 뭐 흡혈 과정이라고 해서 흡혈 과정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에 사용할 질산포타슘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빠르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실험하기에 굉장히 좋겠죠. 용해도가 작은 온도에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실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용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산포타슘의 용해도 반응은 뭐 KNO3가 이제 K 플러스가 되고 NO3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요. 평형 상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K는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래는 KNO3가 있어야 되죠. NO3가 있어야 하는데 얘 고체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1로 놔줘도 무방하니까 이렇게 분모를 써줄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용액이 이제 이게 용해도 곡선인데 이쪽은 더 녹을 수 있는 양이고 이쪽은 녹을 수 없는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도일 때 쭉 올라가다가 이제 한 60, 70 정도 70g까지는 녹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녹지 않고 여기서는 고체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어떠한 양의 NO3를, KNO3를 이제 녹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녹지 않는 상태로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쯤에 A라는 점에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온도를 높이게 되면 용해도 곡선이 올라갈 거니까 1로 오겠죠. 그냥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녹아있는 상태로 왔다가 온도를 다시 줄이면은 다시 이렇게 용해도 곡선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찾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지점을 측정을 해서 요 K 값을 구하고 K 값을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반응의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한 다음에 자유 에너지를 구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돼요. 뒷부분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할 게 이제 우리가 그 자유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자유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부터 살펴보면은 무질서도의 척도이다. 뭐 다 잘 알고 계시죠? 워낙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실은 여러분 다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엔트로피란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죠. 이걸 만약에 모래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래로 E라는 단어를 정확히 만들어줬기 때문에 되게 규칙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니까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이제 모래가 흩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모래가 흩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글씨를 썼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를 이제 무질서도가 커진 상태라고 하고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어떠한 정돈된 상태에서 그게 시간이나 뭐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얼마나 많이 갔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의미로는 엔트로피는 일정 상태의 개의 유효한 위치 또는 에너지 준위의 배열의 방법을 확률로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과학적으로는 중요한 거죠. 확률의 개념이 들어있는 게 엔트로피입니다. 연력학적 함수로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주로 열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냐하면 연력학은 이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열이나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표현해 놓은 게 연력학이기 때문에 열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연력학적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을 왜 확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두 개의 관이라고 하는 유리공을 하나의 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이런 아령 형태의 이런 유리관이 있다고 유리관이라고 할게요. 유리관이 좀 말하기 편하니까 유리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4개의 공이 있어요. 이렇게 4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슬이 있을 배치될 확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슬이 모두 오른쪽에 있을 확률은 하나죠. 모든 구슬이 오른쪽에 있을 확률은 하나. 반대로 생각해서 모든 구슬이 왼쪽에 있을 확률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구슬이 다 갈 수 있는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시 생각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하나 있을 확률, 경우의 수죠.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3개 있을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에 3개가 있고 왼쪽에 1개가 있을 경우의 수도 4개입니다. 그리고 둘둘 있을 경우의 수는
2개예요. 그래서 총 10개, 15,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이 유리관을 어떠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상자 속에 넣어놓고 하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둘둘 있을 확률이 16대 6. 그리고 하나, 셋. 이쪽에 요걸 합시다. 오른쪽에 3개, 왼쪽에 하나가 있을 확률은 16대 4. 반대로 있을 확률도 똑같으니까 16대 4. 그리고 한쪽에 편중되어 있을 확률은 16분의 1. 16분의 1이, 16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가장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이잖아요. 왜냐면 섞여 있는 두 개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확률은 16대 1, 16분의 1, 16분의 1인 이 상태가 되고, 우리가 지금 구술 4개로 했을 때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을 확률이 16분의 1인데 이게 1몰로 가정을 했으면은 여기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대부분은 이 중간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엔트로피가 이러한 것 때문에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게 가장 정돈된 상태이고 요 6개,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가장 무질서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점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이 좀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탈피는 여러분이 첫째 주에 모두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엔탈피는 연력학적 계에서 에너지를 다루는 값으로 상태 함수이다. 상태 함수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개가 부피를 차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합이다. 뭐 대기압과 수압과 같이 압력에 의해 둘러싸인 개를 다룰 때 사용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화학 반응에서는 이렇게 일정 압력 하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일정 부피 하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정 부피 하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제하는 것보다 일정 압력 하에서 반응을 통제하고 계산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 압력 하에서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일정 압력 하에서 오직 부피 변화에 의한 일만 허용되는 경우 일정 압력 하에서 일어나는 개의 엔탈피 변화는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라고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요 엔탈피에 대한 식과 내부 에너지에 관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엔탈피는 열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로 엔탈피가 이제 외부로 발생이 되느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느냐의 형태의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에너지를 어디론가 이동시켜줘야 하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에너지가 외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발산이 되니까 주변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발열 반응의 형태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 오타예요, 오타. 이거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네. 생성물입니다. 왜 두 개가 똑같아졌지? 여기도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에너지를 어디선가 받아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주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주변은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겠죠. 에너지를 잃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될 거고, 우리는 이러한 반응들을 흡열 반응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유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오늘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일반 화학 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자유 에너지는 어떠한 개의
엔탈피, 엔트로피, 온도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연력학적 함수입니다. 뭐 엔탈피, 엔트로피 다 연력학적 함수니까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정의되는 자유에너지도 연력학적 함수일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을 하면은 그 일정 온도와 압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화학 반응의 평형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도라는 항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온도를 고려해주면 되는데 압력이라는 항은 사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하지만 우리가 엔탈피에서 이미 일정 압력 하에서 엔탈피의 변화는 열량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압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될 거고 그러면은 자유에너지도 압력과도 연관이 있는 함수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너지는 이렇게 엔탈피와 온도 T, 엔트로피 S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는 H-TS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에너지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값이 0보다 클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역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0일 때는 평형, 그러니까 0일 때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 G,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응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은 사실은 요 엔탈피나 엔트로피 하나만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탈피 값만 측정했다고 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판단할 수도 없고 엔트로피 하나를 안다고 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 두 개를 안다고 해도 정확히 안다고 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라는 항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잘 계산을 해 봐야만 이 반응이 어디로 가는 건지, 뭐 역반응으로 가는지, 정반응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어떠한 값 하나만 안다고 해서 이 반응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의할 수 없다. 이 세 개의 값을 모두 가지고 계산을 해서 자유에너지를 구해봐야만 이 반응이 정확히 어떠한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굳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는 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읽어봐도 되고요. 뭐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뭐 굳이 안 읽어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요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해요. 요 내용과 요 두 개의 관계, 이식과 요 두 개의 관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의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용해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제 용해열을 구하고 용해열을 이용을 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한 다음에 자유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결국 자유에너지를 구하고 이 자유에너지를 구함으로써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확인하는 게 오늘 실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평형을 이용을 해서 이 값들을 구할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어떠한 반응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반응 지수 Q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 Q는 요 분모가 반응물이 될 거고 분자가 생성물이 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는 Q를 반응지수 Q를 평형상수 K로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델타 G는 평형 상태에서 0이라고 정의를 했죠. 우리가 이미. 그러면은 요 델타 G는 델타 G 요 동그라미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더하기 RT ln Q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평형 상태 델타가 빠졌다. 평형 상태로 가정을 했을 때는 델타 G0 더하기 RT ln K는 0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델타 G는 평형에서 0이니까 델타 G를 해서 0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델타 G는 그러면 마이너스 RT ln K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이항시켜 준 거죠. 이항시켜 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G는 다시 요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떠한 평형상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 각각의 엔탈피와 엔트로피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평형수 lnk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다 이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온도에 따라 우리가 지금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할 거니까 이 T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오는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온도만 변할 뿐 나머지는 변하지 않죠. R도 고정된 상수값이고 뭐 엔탈피도 엔트로피도 이건 다 요 제로가 있으면은 평형 상태를 의미를 하니까 하나의 상수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잘 살펴보면은 y는 ax 플러스 b에 대한 식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험에서 온도를 측정을 하고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으면은 어떠한 기울기를 가진 식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절편을 구하게 되면은 엔트로피를 구할 수가 있죠. R은 상수니까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를 구하면은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한 후에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온도를 고려해서 아니면은 뭐 평형 상태에서는 25도씨를 고려하니까 뭐 25도씨라고 가정했을 때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실험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질산포타슘의 용해도를 측정해야겠죠. 용해를 시켜서 이제 온도에 따른 이 용해도 포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는 용해도와 평형 상수 값이 동일해지는 그 지점을 확인을 하고 온도와 부피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반트호프 이퀘이션을 통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말은 길었는데 그렇게 실험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2학기 실험 중에 가장 쉬운 실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개념이 좀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시약 및 도구로는 이렇게 눈금 실린더와 비커, 교반기, 온도계만 있으면 되고요. 물주구탕에 사용할 비커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작으면은 실험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약도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KNO3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중탕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물중탕 준비를 해 놓고 실험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1리터 비커처럼 이렇게 큰 비커가 좋다고 했던 게 눈금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KNO3를 눈금 실린더에 넣고 그걸 이제 녹일 건데 비커가 너무 작으면 눈금 실린더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하나 해서 실험하고 다음 거 놓고 녹이고 또 실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큰 비커를 사용을 하면은 녹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눈금 실린더를 놓고 한 번에 녹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할 때 사용할 것만 꺼내서 실험을 하고 또 다음 거 꺼내서 실험을 하고 그러면 돼서 좀 큰 비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KNO3 8g을 측정을 해서
눈금 실린더에 넣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8g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양을 정확히 기록을 해서 8g이지만 정확히 실험에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기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8g 다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조심조심 해서 8g에 최대한 가깝게 시약을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을 고등학교 때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은 양을, 정확한 양을 저울에 다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8g을 눈금 실린더에 넣고 증류수를 10ml 넣어 줄 건데요. 이게 지금 눈금 실린더에 이미 KNO3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금 실린더 눈금으로는 증류수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펫을 이용을 해서 10ml를 확인을 하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용액의 부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 측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약을 넣는 동안에 벽면을 타고 시약이 흘러내렸으면은 벽면에 시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다 씻어서 내려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시약이 모두 다 실험에 사용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8g을 이렇게 넣으면은 다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녹여주기 위해서 이제 뜨거운 그러니까 물중탕을 만들어 놨던 비커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녹긴 녹겠죠. 근데 저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니까 유리막대를 이용을 해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몇몇 학생들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유리막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도계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온도계로 해도 되긴 돼요. 대신 이거를 온도계가 깨지면은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불순물이 섞인 것도 있고 질량도 달라질 거고 부피도 달라질 거고 하니까, 그렇게 하느니, 위험을 감수하고 하느니 그냥 유리막대로 실험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용액이 다 녹으면은 이렇게 꺼내서 식혀줍니다. 식혀줄 때도 유리막대로 이렇게 저어주면서 식혀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고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와 부피를 측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실험 동영상에는 좀 틀린 게 있는데, 이게 이미 생성된 후에 이렇게 자막을 달았지만 여러분이 실험을 하셨다면은 생기자마자 그때의 온도와 그때의 부피를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피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온도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온도계를 빼고 부피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5, 6, 7의 g에 대해서도 똑같이 실험을 하시면 실험은 종료가 됩니다. 실험은 굉장히 쉬워요. 이게 끝입니다. 몰수를 다는 것도 아니고 반응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실험이 끝나요. 결과 처리 내용을 보면은 결정이 생기는 온도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우리가 도씨로 했으니까 이 켈빈으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변환을 하고 KNO3 사용한 질량, 정확한 질량을 기록을 하고요. 질량을 알고 있고 KNO3의 그 몰 질량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몰당 KNO3가 몇 g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KNO3의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한 KNO3가 몇 몰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부피도 둥금 실린더를 읽으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켈빈 값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이걸 역수를 취하면은 T분의 1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한 KNO3의 몰수와 용액의 부피를 기록을 해놨으니까 몰농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아까 KNO3의 용해 반응, KNO3의 용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평형상수 값도 구할 수가 있죠. 평형상수 값을 ln의 값을 취하면은 lnk 값을 구하게 된 거고, 그러면 온도와 lnk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떠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점이 나올 거고,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하나의 그래프가 될 거고,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a와 b 값을 이용을 해서 엔탈피와 엔트로피 값을 구하게 되면은 델타 G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의 내용은 물질의 용해도를 이용을 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예를 드시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해도를 평형의 관점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에서 용해도를 이용을 해서 K값을 구하고, 이 K값을 이용을 해서 다시 H와 반토피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S를 구했죠. 그러면은 이 용해도와 K가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 그러니까 용해도를 평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두 개의 관계가 설명이 되겠죠. 이번 실험에서 용액을 잘 섞어주면서 실험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굉장히 이거는 쉬운 토익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처리도 이렇게 제가 드릴 거예요. 이 파일을 올려 드릴 거니까 여기 홀수, 짝수 이건 학번이고 사용한 그람수, 실제 사용된 질량, 결정이 생기는 온도, 부피 이것만 있으면 결과 처리 다 할 수가 있죠. 이거 보고 결과 처리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됐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런 새로 처음 나온 값이 결정계수라는 값이 처음 나왔죠. 결정계수는 지금까지 그래프를 잘 안 보이네.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할게요. 제가 이 정확한 값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임의로 그래프를 그려서 결정계수가 뭔지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 처리 값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추세선을 추가를 하면은 차트에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값을 얻어서 절편값과 기울값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보면은 R 제곱값을 차트에 표시가 이게 그거예요. R 제곱이 요 결정계수. 이 결정계수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실험에서 얻은 값들로 점을 찍어서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 추세선 안에 이 점들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다 평균을 구하고 얘네들이 표준 편차 같은 거를 구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구한 추세선과 가까이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일치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 처리를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어디 갔지? 여기 요것만 해오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워드 파일에 있는 내용만
해오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다들 듣고 있는 건가?